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 대역 서영석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가 계속 땜빵을 맡게 되는데요. 뭐 이강윤 평론가만큼 세련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강윤의 오늘 또 개편 전에 마지막 방송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광됨을 느낍니다. 야, 이강윤의 오늘 뭐 오프닝은 뭐 할 거 없이 그냥 시작하죠.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야, 이강윤의 오늘 첫 순서는 김용민의 습관 브리핑입니다. 김용민 국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데요. 15일, 그러니까 오늘 엄종환 행정관님 관련 내용 중 허위 사실들이 많습니다. 라면서 파문진화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준석의 그 폭로 연이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종환 행정관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이 많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엄종환 행정관이 여성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자면은 너 이 여자하고 사귀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준석 씨가 중앙일보 기자에게다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중앙일보 기자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자 엄종환 행정관이 여성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회사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슬쩍 발을 뺀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하지만 전날 이준석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느냐라면서 여자 관계는 물론 쉽게 알 수 없는 회사 내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 때문에 자신이 뭔가 좀 뒤를 밟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JTBC에 나와서 한 말인데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이준석 씨가 지난 이틀간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그것이 재인용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고 있어서 바로 잡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더 이상 파문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친구 이거 뭐 정신이 다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아니 뭐야? 그런 말 안 했다. 뭐 이렇게 또 슬쩍 발을 빼는 거 보니까 정치인 다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불법 사찰
언론 공작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와 특검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되니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논평도 받고 있는데 잠시 후에 들으실 뉴스의 재구성을 보면은 이준석 씨가 그동안 어떤 말들을 했는지 쭉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뭐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네. 그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 특검하자라고 네. 요구할 텐데, 네. 자 그랬을 경우 뭐 친박은 뭐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친이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 친이계가 만약에 특검 받아들이면은 특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의석 분포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친이계가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대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떠들었던 이준석 씨인데 말이죠.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이준석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당사자인 입장에서 제3자적 관점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은 그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예. 그게 엄종환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이 예. 열받을만 하긴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누구를 뭐 옹호하고 비호하고를 떠나가지고 예. 청와대에서 십상시의 일원으로 있는데 예. 이준석이 쟤는 옛날에 비대위원 하면서 대통령 만든다고 뭐 어쩌고 알랑마고 끼던 놈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자리 못 얻으니까 온 방송에 나서가지고 뭐 친박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는 마치 뭐 언론인처럼 행세하고 다니니까 주자식 웃기는 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야, 너 여자 사귀지? 응. 너 방송 나오기 싫어? 뭐, 너 회사 잘 굴러가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 씨가 지금 저 미혼입니다. 예. 아니, 미혼인 사람이 뭐 여자 사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유명인을 사귀는 모양이죠. 뭐. 유명인 사귀면 또 어떻습니까? 유명인은 뭐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유명 연예인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하고 다 사귄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뭐 이제 일단 이 여자 연예인이라면은 이 뭐 누구하고 사귄다 이 열애설이 뭐 여자 연예인에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특정 정당의 이런 비대위원을 지냈고 또 그쪽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와 사귄다 이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더 도움이 안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 그게 좀 저질의 그 대응이거든요. 네. 야, 너 여자 사귀지? 네. 야, 너 방송 나오기 싫어? 너 회사 잘 돌아가고 있어? 이거 완전 명백한 협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이 완전히 이거는 야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발언을 부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근데 심하거든. 이준석 씨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대변소변 못 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표했을까요? 아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질문을 그냥 술자석에 산다면 완전 양아치가 예. 쉽게 얘기해서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비칠 개연성이 너무나 크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준석도 아차 야 이거 뭐 화난 김에 말은 하긴 했는데 이거 그대로 가면은 진짜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엄종환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이런 완전히 야치 집합소 아니냐. 예. 이게 진짜 당장 불법 민간인 사찰 예. 그리고 언론 공작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인하는 꼴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마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산이 커지거든. 그게 이준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 아니 뭐 그야말로 빈대자 버리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씨는 왜 이랬을까요? 작정을 하고 이렇게 엄종환 행정관을 이 무대에 끌어올렸는데 이제 냈는데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뭐 저기 이렇게 이해하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예. 저 김무성에게 줄을 확실히 썼다. 그게 뭐 이제 본인들은 다 안 했다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손수조도 그런 얘기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확 갈리는 거죠. 친박과 비박이. 그러니까 그게 이번 그 비선실세 의혹의 그 배경에 결국은 조응천이가 있고 조응천이는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의 이제 끈앞풀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김무성한테 줄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네. 아니 이걸 그냥 박관천이나 조홍천이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까지 조질라고 드는구나. 네. 야, 내 줄 섰는데 말이야. 이거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이유 알겠습니까? 뭐 이준석 머리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나 예. 분석을 한다면은 말하자면은 이준석 씨가 김무성에게 줄을 섰는데 김무성을 조지는 네. 그런 은사를 들었을 때 바로 꽂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강인의 오늘입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 진짜 무슨 그 돌려막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헷갈려요. 예, 헷갈립니다. 예.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이준석 전 비대위원으로부터 엄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청와대 문건파동의 배우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쪼무레기가 예. 하면서 격려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김상민 의원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죠. 저 청년 비례대표고 수원 장안에다 이제 터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친박계의 이 박종희 전 의원과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자, 이 김상민 의원 이 사람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음종환 비서관의 말을 처음에 듣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 김무성 대표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12명이 함께 있었는데 아마 이 12명에서 한겨레가 정보를 얻은 거겠죠. 네. 예. 한 참석자가 이제 말하기를 김무성 대표가 그 이야기를 이준석 씨에게서 전해 듣자 이것들이 미쳤나 조응천이라는 사람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청와대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분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유승민 의원은 황당한 이야기라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준석 씨에게 사실이냐 재차 확인까지 했다면서 화가 많이 나 보였다. 너무나 억울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조무래기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대구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 썼고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조무래기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보니까. 조무래기는 아니 조무래기 얼라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진 않죠. 예, 지들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예. 그 엄종환 행정관도 나이는 뭐 46. 88학번. 예. 예. 뭐 먹을 만큼 먹었죠. 예. 예. 자, 이와간 참 이런 김무성 대표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아주 표면화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대로 음종환 사표 수리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오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자, 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예. 실형 선고 받았다면서요? 제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죠. 네. 김재윤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인 것 같은데요.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뭐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이 상실되지요. 금고 네. 이상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 혐의 중에 상품권 400만 원을 포함해서 4,400만 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자, 사실 지금 김재윤 의원은 이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쭉 부인을 해왔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재판부는 또 검찰은 이건 상당히 불온한 뇌물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현역 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 뇌물을 받아서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또 신계균 의원도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사실 이제 입법 로비라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이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걸 목적으로 해서 입법을 해주는 대가로 해서 돈을 받았다.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아니, 뭐 이제 그런 의심을 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그럼 뭐 보면 압니다. 네. 책 보면 아는데요. 예. 여야할 것 없이 입법 로비를 받기 때문에 예. 서로 그냥 좀 무마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야당 의원이 이제 철퇴를 맞았으니까 여당 의원 차례죠, 다음에는. 근데 예. 뭐 이 검찰이 이게 선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여당에게는 철퇴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참나. 참 법리대로 하면은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어느 한편은 완전히 봐주고 어느 한편은 뭐 합법이라 할지라도 이걸 불법으로 둔갑시키는데 검찰력이 모아지고 있으니 이게 참 도대체 나라가 어찌 되는 건지 법치주의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네. 자, 오늘 16일 내일이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5천 살인 사건에 대통령의 친동생 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죠.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죠.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을 내렸지만 예. 이건 그 판사가 예. 참고를 할 뿐입니다. 예. 판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무죄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장 판사도 이건 뭐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네. 법리적으로도 이 주진우 김어준 무죄인 거는 뭐 틀림없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자, 그 뒤에 또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안도현 시인의 또 예전 박근혜 대통령 과 관련한 그런 아마 뭐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그 뭐 얘기 이제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또 국민재판으로 해서 결론이 났기를 또 무죄로 났단 말이죠. 근데 무죄인데 이제 이거를 판사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한 템포 있다가 유죄로 또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2심 가서 또 이게 무죄가 됐어요. 어쨌든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조중동 뭐 그냥 합창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합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전신 감성 편결이다. 감성 편결 같은 소리.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 이제 재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북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본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이런 안도현 시인에게 온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에서 앞으로 판결 나면 무조건 박근혜에게 온정적인 판결이겠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조중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엔 또 국민참여재판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사설까지 썼던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별로 그렇게 이롭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했던지 이거를 막 감성 판결이니 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낙곰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배심원단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김어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법리를 두고두고 살펴보다가 이건 무죄다라고 판단해서 무죄로 결론 났던 겁니다.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진우 기자가 이제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다 뭐 검찰 경찰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쓴 거예요. 여기 허점들을 취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권력이 인정하는 범위 안까지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이걸 갖고 지금 2심에서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제 내일 판결이 납니다. 낮 2시에 이제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이게 뭐 주진우 씨는 뭐 아주 감옥 갈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렇게 벌벌 아니 법리대로로만 한다면은 뭐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이게 뭐 그냥 허튼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시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대통령에게 반대되면은 아예 뿌리채 단체마저 없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판사들이 뭐 정상적인 법리대로 판단을 하면은 큰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 그냥 감옥 가는 것을 감수하고 아예 짐작하고 재판정에 서는 것이 낫다. 참 이런 세상입니다. 아니 뭐 주진우 기자야 때가 올곧은 사람이니까 약간 불안을 하겠지만 급여야 내겠어요. 근데 뭐 이런 시대에 정상적인 사람이 깜빵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뭐 혹시라도
엉터리 판결로 가더라도 그냥 마음 놓고 가야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자, 김영민의 습관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써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게시판 사연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많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결은결님 출첵합니다. 출석 체크 하신다는 얘기겠죠? 다름과 닮음님, 예, 서영석 이강민의 오늘 출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 예,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기왕이면은 남성이 아니기를 빕니다. 오케이 마리님 잘 듣겠습니다라고 써주셨고요. 블레이드문님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고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청원 등 친박교들이 불참하고 그리고 이정현과 이재호가 서로 씹어대고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 뭐 이따위 얘기를 했다 어쩌고 저쩌고 예 주셨습니다. 국물 X님 출첵합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에벨리고님 출첵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에벨리고라는 게 이게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입이라는 고통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사실 좀 철학적인 한자로 쓰는 건데 아주 어려운 닉네임을 갖고 계신 에벨리고님. 오케이 마리님은 얘기 듣고 끼리끼리 육갑을 뜬다 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들향님 출석 체크하시면서 두 분 건강하세요라고 해주는데요. 불행하게도 둘 다 별로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골골거리고 있고요. 김용인 국장도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건강 체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광고주 같은데요. 마카 산삼이라 해가지고 마카라는 게 아마 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굉장히 몸에 좋은 걸로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산삼하고 섞어가지고 환으로 만들었던데 아마 광고주 샘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김용인 국장한테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뭐 김용인 국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꼭 씹어서 먹는데 나름 맛있더라고요.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니님 출석 체크 인사해 주셨고요. 오케이 마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제 임기 몇 년 남지 않은 권력자이고 김무성은 떠오르는 차기 권력자이니 어디에 줄대야 할지 똑똑한 사람이 잘 알았겠죠. 이준석이 새누리 미래니 어쩌니 하더만 새누리에서 확실히 배우네요. 아마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 대한 코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의 자유님 이광윤이 오늘인지 정치 토크인지 헷갈린다. 그러면서 오늘 재미있다 하셨고요. 와이로님은
정치 토크를 하시고 토요일에 제 방 틀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할 일 있다고 나갔습니다. 딱 4개 갖고 와가지고 습관 브리핑하고 조간 브리핑에 비해서는 매우 성의가 없습니다. 게시판의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라디오 비평할 때는 게시판 잘 소개해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뭔가를 공지하는 뭐 그런 것들은 꼭 소개를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게시판 소식 일일이 잘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저는 이제 실제 러닝타임은 한 30여 분 됩니다. 30여 분 동안 전하고 하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진행자와 그리고 청취자 간의 일종의 교감인데요. 그 교감이 바로 게시판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히 들으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소개해 주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부루벨벳님 출첵한다고 써주셨고요. 동규 행규 아빠님 이경윤의 오늘은 정치 토크입니다. 몸 건강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청라에서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오늘 저희 그 조합원 자녀교육 끝났는데요. 매주 아마 화수목인가 이 사흘 2박 3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에는 거의 한 30명 이상 참석했고 두 번째 주 이번 주죠. 에도 한 20여 명 한 3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라디오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TV는 어떤 것이냐, 국민 라디오, 국민 TV가 어떤 것이냐,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국민 라디오에서 일하는 뭐 아나운서나 PD들 그리고 국민 TV에서 일하는 뉴스 PD들이나 촬영 PD들, 팀장들 내려와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는 이제 연령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1, 2학년에 이렇게까지 편차가 커서, 과연 이런 교육을 재미있어 할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오늘 마치고 나가는 부모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애들 이거 재미있어 합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재미있어 한답니다. 특히 라디오와 TV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실습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이들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4주간 계속됩니다. 올해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요. 내년에는 자녀분들 조합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아마 아이들로부터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학년에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게시판 사연 소개하는 순서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 이준석. 그는 요즘 친박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그가 SBS 라디오에 나와 밝혔던 말들을 모아보면 이번에 정윤혜 씨가 또 언론 인터뷰하면서 밝힌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본인이 이제 그럼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하다 전화 한 통 받은 거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 랭킹으로 따지면 안에 든다는 얘기니까 그 말 듣고 놀랐던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번 대선에서도 그럼 롤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준석 위원장 전화 받으셨어요? 사적으로 못 받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딱 하나 찍어가지고는. 아직은 멀었군요. 그렇게 받은 인사들은 굉장히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참 어마어마한 말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자리인가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비선할 몇 명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자주우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비선이라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 정보의 소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 가신 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 시절에는 보면은 보통 전화를 하려고 해도 보통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분이 안동근 비서관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뭐 누굴 만난다거니 할 때 왜냐하면 그 직책 역할들을 다 살펴보면은 보통 이 메시지 담당하는 게 정호성 비서관이고 그 다음에 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일정 및 수행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상의 근접 경호 책임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권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외부 소통이 잦지 않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성상 그 당시에 굉장한 장벽으로 많은 인사들한테 작용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측면에서 뭐 사실 정보의 경로가 어떻게 통제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원도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대표 시절에도 누굴 만나라, 비서관을 만나라,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 내 대신 그분을 만나라. 그러니까 황당했다 하는 얘기. 실제로 그 이제 공직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이번 정부가 욕 가장 많이 먹었고 또 이제 가장 또 실체로 기록되는 것들이 인사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사 실패의 검증 책임을 계속 우리가 거론하면서 실무 책임자 누구냐 나와라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조홍천 비서관이었는데 조홍천 비서관 말에 따르면은 뭐 어제 검증을 해놓고 오늘 갑자기 인사 발표해버리고 이런 일이 잦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친이계와 가까운 김무성, 김무성과 가까운 이준석. 그 이준석이 친이계 반란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인적 쇄신 요구가 이제 김기춘 실장과 또 3인방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친이계가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만약에 야당의 어떤 특검 요구나 어떤 그 국조 요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은 군불대기 수준인데 만약에 그게 직접 들어오고 막 법안이 제출되고 이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왜냐하면 뭐 사실 대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에 생각해보면은, 이런 정도 급의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가지고, 대반란을 친박계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꽤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70석의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친이계도 아마 이번에 그 특검 요구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났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뭐 오늘 첫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뭐 뭔가 좀 정치권 현안과 관련된 진전이 있었습니까? 뭐 다들 예상하실 텐데 도대체 지금 여야는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도 뭐 하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막힌 석이 뚫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사실 뭐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대표와 원내대표,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 4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현안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꼽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 특검 문제. 네. 이게 사실은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뭐 이 대목은 제가 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 막혀 있는 혹은 현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 어쨌든 여야의 지도부가 책임 있는 지도부가 만나서 좀 고리를 끊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할 텐데 역시 오늘도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네. 여야가 합의한 게 이제 2월 15일쯤에 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다. 네. 이런 합의가 있었고요.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이에 따라서 선거구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거를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만 맡겨놓으니까 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 이게 이제 일상화됐는데 그러지 않도록 이 국회 바깥에 국회 외부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이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임의로 막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의미가 있는 합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또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수천 문제로 이 문제가 더 커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야당에서 그동안에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1시간 반 정도 오늘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진행된 게 바로 개헌특위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던 게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이게 결국은 이 권력구조 문제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개헌 문제를 세게 제기한 모양인데요. 이게 과연 지금 야당한테 국민들이 개헌특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은 좀 의아심이 듭니다. 여당의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복잡한 요구를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아마도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뀔 대표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문희상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금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시듯이 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치고 나가는 야당의 야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리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거기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재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은 충분히 본인들 개인 입장에서 이제 좀 고려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야당에게 그 요구하는 그리고 그 야당의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한테 요구하는 건 이 개인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표나 원내대표가 좀 더 국민, 특히 야당의 지지층의 요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실 이거는 면밀하게 파악하고 말 것도 없죠. 이거 삼척동자가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논의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개헌특위를 따로 꾸릴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논의가 됐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개헌특위 따로 꾸리지 말고 정개특위 안에 소위 정도로 하나 꾸려보자. 뭐 그것까지는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개헌특위 반드시 따로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좀 국민들이 예망하고는 관계없는. 근데 오히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이라도 좀 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있을 건데 야당이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그런 속마음을 모르고 너무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겠네요. 글쎄요,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이었다면 좀 높이 평가할만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그렇다나도 지금 원하는 게 시끌시끌하니까 야당이 그런 얘기를 좀 더 힘을 실어주면 뭐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좀 더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야당 입장에서 아직은 좀 이르다. 내년 총선을 내다보면 이 문제로 여당이 내홍을 겪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아주 선의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여당보다 더 여당적인 해석인데요. 여하튼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김무성 대표의 그 수첩 파동과 관련해서 네네. 오늘은 뭐 친박과 비박이 서로 아주 최후 통첩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긴장이 고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개별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면요. 네. 의원들의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네. 이거 진짜로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는 좀, 뭐랄까요, 그 위기감 내지는 좀 결전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신뢰하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정원 전 행정관의 그런 발언들이 사실 이 청와대의 의중, 핵심이 신뢰 있는 말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청와대와 좀 거리감을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사실 그때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사실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책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만 그냥. 오늘은 그렇죠. 말도 한번 했다가 또 얼른 발빼고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주변 인사들의 이 발언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다른 친인 비주류 의원 중에 한 명은 도대체 대표를 뭘로 보는 거냐? 이게 행정관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사석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친박계 역시도 조금 그냥 단순히 수혜적인 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오늘 이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서청원 의원은 지금 일본 방문 중이니까 불갑했다고 치더라도 유정현 최고위원, 네. 김을종 최고위원, 이른바 친박계 핵심 최고위원들이 아예 모두 불참했습니다. 불참.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주재하는 회의 자리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또 29일에 유기준 의원이 지금 대표로 있는 간사로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이게 이제 친박계 의원들, 핵심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모임인데요. 네. 이 모임에서 이 홍사덕 전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을 아주 대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계 역시도 그냥 비주류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신들의 새 아시 혹은
좀 조직적인 단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개 행정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응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오히려 측근들이 나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개헌 문제든 아니면 뭐 그 이후에 또 저번에도 이제 청와대 윤변 홍보수석이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서 아주 뭐 공개석상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비판을 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측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사실 작년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승리가 이 조직적인 기반이 아주 굳건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제 수첩 파동을 겪으면서는 이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비주류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다간 좀 문제가 진짜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 혹은 정말 이제 상황들을 좀 자신들이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밀리다가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뭐 하면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예. 그 친박들의 그 행태가 오히려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번 이런 소동에서는 청와대나 친박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말보다는 오히려 행동으로 세를 과시해서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봐라 역시 주류는 우리야 뭐 그런 거 과시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 29일 날 이제 대규모 모임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원래 이제 친이계 그 18대 국회에서 네. 이 친이계 의원들 모임 그 이군현 현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이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재철 전 최고위원 등 해서 네. 이 전현직 의원 한 6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모임인데요. 네. 이 모임이 이제 작년 연말에 한번 모임을 가졌고 원래 이번 주말에 이제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 모임을 취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모임을 취소한 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모임의 호스트가 이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자 현직 사무총장인 이군현 의원이라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웠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친박이 비주류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비주류는 좀 이런데 친박은 그 모임을 아주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는 야 그래도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류야라는 거를 좀 진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헌상으로 보면 대표 아닙니까?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네. 그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총선 후보도 그렇고 네. 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렇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 당심 몇 프로, 민심 몇 프로 뭐 이런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국은 당권을 진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다 해서 네네네. 이제 친박들이 혹시라도 공천 학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여하튼 뭐 이 친박과 친이의 싸움, 이제 친이라고 보기에는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양정도 기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양정도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방금 양정대 기자와도 나눴는데요.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 아마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집권당이라고 해서 한 목소리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은 대단히 복잡하죠. 청와대 실세가 비선이다 라는 주장에서 촉발된 이른바 비선 실세 파문. 이건 뭐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동생이냐 가신이냐의 싸움이었다. 뭐 다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는 뭐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긴 했는데요. 그 수사 결과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신이냐 아니면 혈육이냐의 싸움이 결국은 복잡하게 얽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가이드라인 끝에 검찰 수사로 별 것 아니다. 박관청과 조홍천의 저작극이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딱 하루 만에 청와대 행정관 엄정한 행정관이 이번 비선실세농단의 배후에는 K와 Y가 있다. 그 K는 김무성 대표고 Y는 유승민 의원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이준석 비대위원이 이 말을 전하면서 청와대와 당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실 여당의 개파 갈등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잡해졌죠. 전통적인 친위 그룹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친박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 친박 그룹 속에서도 일부 분화해서 친 김무성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친박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친위 그룹 속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더 가까워지는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중립을 지켰던 의원들 중에서도 야 이거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거 김무성이한테 줄 서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야. 어차피 지금 박근혜에게 줄 서봤자 뭐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이 분위기도 없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연합뉴스가요. 여당 최고위원회 친박 3명이 불참했다. 아까 양정대 기자도 소개를 해드렸죠. 서청원 최고위원은 뭐 어디 외국 일정에 있어서 참여를 안 했지만은 다른 2명의 최고위원은 한 사람은 김월동 최고위원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더라. 여하튼 불참함으로써 결국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한 게 아니냐 해서 개파 갈등이 아슬아슬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새해 들어서 새누리당 개파 간에 드리워진 한랭전선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수첩파동으로 당청 관계가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데다가 상하이발 개헌론, 당권 사유화 논란,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청와대 쇄신론 등 지난해부터 개파 갈등을 촉발했던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 휴화산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 정치에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정치부 기자들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던 친박들, 그리고 친박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했던 친박들, 서청원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김무성한테 졌기 때문에 대표 못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마구잡이로 견제를 놓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대표 측근으로 임명하려고 하느냐, 당권을 김무성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헌이 필요가 있다는 등 뭐 상하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슬아슬함을 유지해 왔었는데 거기에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배후가 김무성 대표다라는 폭로 아닌 폭로가 나옴으로써 더욱더 한랭전선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의 KY 배우설 발설 의혹에 대해서 일절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객이 맞지 않아서이지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니다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 측근들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면은 아마 부이사관 정도 될 겁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김은성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쪼무라기들인데 거기에 맞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이남뉴스 기자의 분석대로 격이 맞지 않아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지 이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측근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행정관을 즉각 면직 처리하여 봉합수순에 들어갔으나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적인 유감 표시는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 청와대가 엉터리로 사태를 처리했죠.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은 엄종환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불러서 그 경위를 조사를 하고 그 경위 조사에 따라서 사실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전혀 경위 조사도 없이 사표만 받았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김무성 내 엿먹어라 라는 얘기죠. 전 뭐 김무성 대표를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번 행태를 보면요. 청와대의 오만방자함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자기 당의 대표를 알기도 그야말로 발톱에 낀 때만큼도 엮이지 않는데 야당은 어떻게 알 것이며 국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정권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사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이, 즉 친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계도 일단 자제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친이계 최대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 아까 우리 양진대 기자 소개 잠깐 해드렸죠? 그 함께 내일로는 일찌감치 잡았던 15일 신년반찬까지 취소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군현 사무총장이 모임을 주재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권파의 의중이 작용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모임 소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수한 신년의 성격이었지만 당한 파기 시끄러운데 우리까지 모임을 열면 분란을 더욱 키울까 싶어 취소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겁먹은 거죠. 네. 어차피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올해 말쯤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도 떨어질 것이고 지지율도 떨어져서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권을 쥐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공천에 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부터 미리 친박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취지에서 그만뒀다라고 하면 얘기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오히려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만찬 초대를 받는 오히려 친박계에서 더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양정대 기자가 분석했던 거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여튼 이제 지금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와 친이 쪽에서 좀 자제하는 모습이고 친박이 오히려 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당권을 쥐고 있든 없든 간에 사실상 친박이라면은 현재 여권의 주류입니다. 주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힘이 더 약하다는 반증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사실 뭐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은 이런 식의 행태 계속되면은 박 대통령의 지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랬을 경우 친박들이 그야말로 낙동강 오래리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더 공세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행간을 읽는 뭐 이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행간으로 소개해드렸던 새누리당의 개파 갈등 그 배경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
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1월 20일이면 용산 참사 6주기입니다. 벌써 6년 흘렀습니다. 그때 악몽은 여전합니다만은 오늘 진짜 인터뷰에 연결하신 이분만큼 그 악몽 여전한 분 없으실 겁니다. 그날 시아버지를 보내고 방화 주범으로 몰린 남편의 만 4년 옥살이 생활 뒷받침한 이분 말입니다. 정영신 씨를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영신 씨. 네, 안녕하세요. 야, 벌써 6주기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이 6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6년이지 저희들 가족은 아직도 이제 2009년 1월 20일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감옥에 있다 나오기도 하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마음과 여전히 그날 그 참사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사가 결국 사회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항상 그 피해자들이나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시계는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마 우리 정영신 씨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도 4월 16일, 작년 4월 16일에 그 시계가 머물러 있는 것과 아마 동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제 맥주집을 여셨다고 들었는데요. 숙대 네. 입구와 용산 멀지 않은 곳입니다.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는 떠나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은 마음 솔직히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떠난다고 해서 어디 간들 용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다고 해도 저희 애들을 잊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용산 현장을 지날 때마다 그 빈 털어 남아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잊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 곁에서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근처인 숙대에다가 그냥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용산이 그리고 언제든지 용산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이곳에다가 이제 수제 맥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4호선 숙대 입구역 몇 번 출구에서 나와서 어떻게 걸어가면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약간 골목길이다 보니까 6번 출구에서 조금 나오시면은 네. 이제 한 20m 걸어 오시다 보면은 이제 족발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정말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데요. 네. 그 골목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제 레아라는 저희 가게가 보입니다. 상호가 왜? 레아. 네. 오래할 때 레아예요. 아, 레아. 네네. 아, 레아라고 하는 수제 맥주집이고요. 주로 메뉴들은 어떻습니까? 수제 맥주라니까 좀, 생소한데요. 네, 이제 그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닌 소량 생산으로 이제 국내에서 네. 만드는 이제 수제 생맥주를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주류로는 정말 안주가 어떻게 보면 연대의 또 하나의 그 본복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이제 용산과 같이 해줬던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갖고 네. 저기 그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는 강정에서 이제 노가리를 소개시켜줘갖고 또 노가리를 팔고 있고요. 네. 또 군 인권센터 소장님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소세지를
또 소개시켜 주셔갖고 그 소세지를 또 받아서 팔고 있고 정말 안주도 저희는 현재 투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이제 좋은 먹거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맛있는 맥주와 안주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500cc 한 잔에 얼마입니까? 가격은 되게 다양한데요. 생맥주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7,000원? 정도 되고. 네네. 그리고 500cc. 이제 병으로 된 이제 크래프트 비어도 한 30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수제 맥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하이트 맥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렴한. 네. 자, 이제 연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한 달 좀 됐어요. 한 달 동안 손님 많이 왔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 소식을 접하시고 다 이렇게 또 아직도 용산을 잊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가면은 맥주집이니까 모임을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모여서 맥주 한잔하기에 딱 적당한 공간, 그런 느낌은 드는데. 네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맥주집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들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내주셨는데 그 기사를 보고 당일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오셔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에서 용산 얘기가 나왔죠. 나오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먼저 그 역사박물관에다가 용산 추모 기념관을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이제 추모 기념관보다는 용산은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된다. 그날 왜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풀려지지 않고서는 기념관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원순 시장님도 당연히 용산 진상규명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6주기 때 무슨 행사를 안 하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이제 용산 전시하는 것들을 좀 알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진상조사를, 어차피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부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번에 그 서울시 민간 용산 진상조사단을 꾸리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20일 날부터 시민청에서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날 개관식 때 서울시에서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7주기 때 보고서를 완성하겠다는 선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변호사 시절 때 본인도 이제 많은 이런 일을 겪었고 또 용산 참사 현장에 굉장히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용산 참사를 가슴 아파하시고 또 어찌됐건 지금은 서울시장으로서 그때 이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도 아마 재개발 문제, 국가폭력 문제 다양한 것들을 좀 다뤄서 그 보고서라도 이제 제대로 작성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용산 참사의 핵심은 그때 당시 경찰이 왜 그렇게 과도하게 진압을 했는가,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있었고 진실은 무엇이냐, 그 대목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정권을 결국 바꿔야 거기에 대한 진상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쵸. 이거는 분명히, 많은,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검찰도 분명히 이건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검사가 100여 명이 넘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거 경찰이 좀 과도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무조건 이 철거민들한테 무조건 죄가 있고 철거민들에 의해서 불이 났다라고 딱
딱 그냥 짜맞춰지기식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됐건 재판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특공 대원들도 네. 그 안에서는 뭐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 네. 자기들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찌됐건 사법부마저도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오로지 피해자들인 철거민들에게만 징역을 다 구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피해자들이 네. 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진짜 저희들은 분노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용산 참사의 요체를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게 무관한 개발 욕망, 말하자면 갑의 횡포로 요약이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세월이 6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갑의 횡포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산 참사 현장만 오시면은 갑의 횡포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다 내쫓고 끝내는 사람이 거기서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 현장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허허벌판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도 그날 현장에 있었던 용들이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건설사들이나 정부나 돈이 될 만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우선적이지 않고 오로지 돈만 하다가 이제는 수익이 없고 뭐 부동산 경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본인들은 발 빼고 오로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피해를 입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픔을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살잖아요. 지금 저희도 삼성물산이었거든요. 네. 삼성 본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개발돼서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으니까 용역들 고용해갖고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 폭력으로 다 내쫓고 정부랑 다 입 맞춰갖고 끝내는 이런 용산 참사라는 참사까지 발생했는데 지금은 싹 발을 빼놓고 거기 있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 세입자뿐 아니고 거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자살을 하고 뭐 집안이 파탄나고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했는지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사람은 왜 그렇게 희생을 시키고 왜 사람들을 거기다 조금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됐을 일을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 현장만 가보시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정부와 이 건설사들이 얼마나 돈만 추구하고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용산 참사 현장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는 비단 용산에 살고 있었던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신문에 보도될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저희들의 무관심도 참사, 갑의 횡포를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반성하게 됩니다. 국가가 약자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의 창이 되는 이런 현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목도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진짜 저는 진짜 용산 참사로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현장에 남아서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세월호 참사라는 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용산하고 세월호 참사는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온 국민이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의 진짜 무능력한 대처로 인해서 304명이 수장되는 그 사건인데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또 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참사는 발생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기다리는 팽목항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농성장에서 외치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 정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인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든 그렇다고 쳐도 저는 이 국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제 세월호 참사를 솔직히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가게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고 가슴에다 노란 배지를 차고 있으면 가끔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월호 마음은 아픈데 이제 그만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면은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사 속인데 어떻게 뭐를 안 하겠냐고 저는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근데 우리들이 깨우치지 않는 한은 아마도 더 큰 참사는 또다시 저희한테 다가올 거고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참사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을 상전원을 모시는 그런 올바른 정권이 서야 그런 정권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돼야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용산 참사는 재개발 욕망을 가진 그런 아까 삼성물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그 욕구가 잘못 표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사 속으로 몰아넣은 것인데요. 그런 식의 참사 이제는 재발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또다시 발생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변하지만 어떤 체제나 제도 같은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용산 참사는 잘못된 재개발 제도가 만들어진 정말 대형 참사예요. 근데 용산 참사가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바뀐 거는 그 세입자들한테 그러니까 영업보상비를 3개월치였는데 4개월치로 한 달 더 주는 거밖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무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조금 개정은 됐지만 그 안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상가 세입자들한테는 외가 되거든요. 아니죠. 어찌됐건 재개발 지역에서 장사를 하든 그 지역에서 아닌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인 건데 어떻게 아직까지 법 제도는 딱 이 사람들은 안 돼, 얘는 돼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그런 체제만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설사들은 그 법을 피해서 계속 약자들을 탄압할 방법만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내몰리는 쫓기는 철거민들은 계속 양산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같은 용산 참사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될 거고 저는 지금 대형 개발이 지금 잠시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멈춰져서 이렇지 지금 작게는 상가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권리금 약탈 당하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저희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되죠.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딱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힘이 없어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도록 그 정도의 보완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다 엉뚱한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야죠. 그렇죠. 예.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날 막루에 계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때 이제 출소하신 분들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전철련 의장님이 이제 만 5년을 다 사시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이제 재작년에 다 출소를 하셔서 지금 다 사회로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분들 역시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진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이제 부상이 심해서 다음 달에 또 다시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또 예정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찌됐건 본인들은 살려고 올라갔는데 지금 범죄자라는 낙인이 또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디 취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본인들의 이 억울한 누명이 어떻게 보면 누명인데 그런 진상이 밝혀진 것도 아니니까 진짜 막내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도 그 막루 안에 갇혀서 진짜 되게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이야, 참 뭐라고 위로를 드릴 말이 없네요. 용산 참사 6주기인데요. 1월 20일이면 다양한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예,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 잠시 후 7시에는 그 참사 현장에서 기독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2009년 때부터 계속 이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왜 밝혀져야 되는지 의혹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무엇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네. 뭐 이런 것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뭐 17일은 어찌됐건 저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가 지금 공기업 사장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그 김석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리고 용산 참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20일은 당일날은 이제 마석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그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그날부터 26일까지 용산에 이제 다양한 뭐 작품들, 뭐 그다음에 영상들, 뭐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들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 김석기 씨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시위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뭐 저희가 지금 취임식 때부터 취임 전부터 계속 이제 공항공사는 가서 뭐 면담 요청도 해보고 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저희들한테 지금 업무 방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 공기업 사장 하겠다고 뭐 인터뷰 기자들 앞에서는 뭐 유가족들 만나서 뭐 만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작 저희들이 찾아갈 때는 청원경찰도 지금도 진짜 경찰을 사조직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오히려 저희를 가로막고 저희들 어머니들한테 또다시 썰과 폭언을 자기들은 행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피켓 하나 드는 게 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고소를 했어요. 진짜 어이없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고소를 하든 뭐를 하든 저희는 진짜 김석기가 그 자리에 아닌 정말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그 순간까지 어디 진짜 지구 끝까지 찾아가갖고 정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예, 천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김석기 씨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네요. 하여튼 뭐 1월 20일 6주년, 저도 사실 그때 기자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신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용산 참사 6주기 1월 20일을 앞두고 당시 그날 시아버지를 보내고 방아쇠 부분을 몰렸던 남편의 4년 옥살이를 했던, 그래서 지금은 숙대 입구 근처에 수제 맥주집을 낸 정영신 씨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이 8.6도까지 올랐는데요. 평년 기온을 7도나 5도는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퇴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5도 정도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밤늦게까지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전국에 눈이나 비를 뿌릴 텐데요. 중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등에도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되고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4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를 마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아까 게시판에서
왜 하필이면 재수 없는 새누리당 이야기만 그 권력 다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올려주신 분 계셨는데요. 새누리당이 꼴보기가 싫든 어떻든 그 개파 싸움이 아무리 저질이든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가 국민 생활 하나하나에 결국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에는 관심일 뿐입니다. 그런 변명에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이강렬의 오늘에서는 그 행간의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강렬의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한 이강렬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반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